안녕하세요. 항상 사연 채널을 보고 듣기만 하던 여자인데 처음으로 한번 사연을 직접 신청해 봅니다. 제가요, 친가 쪽도 좀 가난한 편이었는데요. 외가에 비하면 양반이었어요. 외가는 아예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결혼생활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집 올 때 해온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며느리는 실격 아니냐고 하면서 친할머니께서 무척이나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첫 자식을 아들로 낳으신 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도운 일이었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며느리가 아들을 떡하니 낳아버렸네. 아휴, 이래서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나. 한숨과 같이 툴툴거리셨으나 엄마가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 친정 오빠가 태어난 이후로 엄마가 친할머니로부터 구박을 덜 받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어째서 나이든 아들 바라게 엄마들이 존재하는지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시집살이에서 동아줄이자 구세주처럼 느껴졌을 게 아들 탄생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친할머니께서 지나치게 당신의 손자를 싸고 돌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오빠를 혼낼 일이 있어서 혼내면 도리어 친할머니께서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왜 잘못 없는 애를 혼내냐고 막 따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주 무안해지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오빠가 얼마나 성격이 매사에 기고만장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오빠를 둘러싼 환경이 그럴 법도 했죠. 만약에 제 친정오빠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기고만장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살면서 항상 궁금했었네요. 혹시 경험담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빠는 막무가내 개차반으로 자라났는데 언니와 제가 하필이면 딱 엄마의 성격을 물려받아서 더욱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둘 다 신기하게도 외모는 아빠 쪽을 닮았어요. 특히 언니는 큰 고모하고 생긴 게 진짜 비슷합니다. 유전자가 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외모는 아버지 쪽, 성격은 엄마와 판박이었어요. 멋쩍게 미소를 짓는 그 모양새마저도 모녀들끼리 어쩜 그리 똑같을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둘 다 이런 성격들이니까 더욱 오빠한테 놀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빠가 있는 앞에서는 웃음소리도 크게 못 내고 발소리도 작게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안 그랬다가는 친할머니께 걸렸을 시에는 곧 죽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요. 저는 하마터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할 뻔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집안에서 굳이 여자 주제에 학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걸 몹시 설치고 나댄다고 안 좋게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빠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더니 아예 사수까지 해버렸죠. 재수하고 떨어졌을 때는 친할머니께서 엄마 탓을 하셨습니다. 애미의 정성이 부족하니까 다 그런 것 아니겠냐.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고 재수 뒷바라지를 하는 진심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난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시다가 오빠를 낳으신 이후로는 자식 키우는 거에 있어서 책소리도 못하시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 속에 살아오신 분이었죠. 비한 손자 앞에서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친할머니의 면모를 잘 알고 계셨기에 엄마가 꾹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때도 화를 다스리시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오빠가 삼수하고 떨어졌을 때는 친할머니께서 이번에는 언니 탓을 하셨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거사. 너는 네 오라비의 학업운을 다 가로채 가니까 좋든 속이 후련하든 이세 보니까 네가 모든 원흉이었구나. 왜냐하면 언니도 그때 재수 따위 없이 한방에 꽤 좋은 대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빠에 비하자면 집에서 일절 지원 하나 받은 게 없던 언니였죠. 그런데도 그런 결과를 낸 것이었어요. 공부 머리나 집중력, 의욕 이런 게 오빠와는 천지 차이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축하 인사는커녕 친할머니께서 속상함에 오심에서 들어놓으시는 걸 보면서 씁쓸하게 언니는 대학에 입학해야 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언니가 살고 있던 대학교 근처의 하숙집에 가서 옷가지를 놓고 간식거리를 챙겨주고 일했었네요. 오빠는 사수 생활의 청산한 끝에
변변치 않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수까지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고졸 학력으로 남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그냥 골랐을 뿐이었고 그게 그 대학교였던 거예요. 내가 운이 더럽게 없었어. 내 실력을 그대로 발휘했다면 훨씬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운이 안 따라주네. 너무 억울하다. 하늘도 무심하지. 하지만 오빠는 자기 실력이 그 정도였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탐만하게 바빠 보였네요. 그런 오빠를 친할머니께서는 불쌍한 강아지라고 부르셨고 기특해하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못 갔어요. 안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못 간 게 맞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집에서 그랬거든요. 오빠의 사수 생활에 대학 등록금까지 거기 지출이 많이 들어서 집에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보고 쓸데없이 대학 갈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이라도 더 먼저 돈부터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네요. 오빠는 4년이나 허비를 해도 무조건 가야 하는 게 대학이라고 다들 그랬으면서 저한테 말을 할 때는 다들 왜 갑자기 대학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지 기가 막히고 씁쓸하였습니다. 오빠는 사수로 하고도 변변하지 못한 대학을 갔지만 언니는 한방에 좋은 대학에 간 경우였죠. 그래서 엄마는 오빠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언니를 챙겨주는 것이 이제 눈치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친할머니께 잘못 걸리면 난리가 날 상황이었거든요. 못돼 처먹어서 지 오라버니 학업운을 빼앗고 지 혼자 좋은 대학에 간 그 욕심을 보라지. 귀한 손자보다 감히 잘난 소녀를 용납하실 수가 없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언니한테 가서 이것저것 전달을 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엄마표 반찬도 제가 몰래 가져다 주었고요. 대학을 안 간 저는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벌긴 시작한 돈으로 직접 언니한테 자잘하지만 이것저것 사준 적도 다수였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동생밖에 없다. 언니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죠. 자기도 이 다음에 취업을 해서 잘 되면 언니로서 동생에게 많이 베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하고 사이가 삐걱거릴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자매는 성격의 결이 워낙 비슷하였고 집안에서 오빠라는 넘을 수 없는 산이자 공공의 적도 있었으니까요. 언니와 저는 항상 한 뭉치로 뭉쳐서 살아온 셈이었죠.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곧장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미끄러졌고 자기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정식 취업을 해댔는데 그 대신에 굉장히 괜찮은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서두를 것 하나 없었다고 너무 잘됐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거리셨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허벅지 반을 간신히 가리는 치마에 딱 붙는 상의에 기다란 머리는 구불구불 파마가 되어 있었고요. 진한 입술색에 그리고 웬 향수 냄새 같은 게 희한하리 마치 진동을 하던지요. 당황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오빠가 선언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황당해 하셨죠.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난데없이 며느리로 맞게 생긴 상황이었으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온 아가씨냐고 그것부터 좀 듣고 나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나누자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오빠가 데리고 온 여자의 행색이 다 말을 해주고 있었죠. 생각을 해볼 것도 없었고요. 오빠는 이 여자가 열심히 살아왔고 돈도 열심히 벌어왔다고 딱 그렇게만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게 아주 말도 못했어요.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만은 못하게 할 거다. 친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앉으신 참에 오빠의 결혼을 안간힘을 다해서 막을 거라고 하셨고 엄마는 처음으로 당신의 시어머니와 뜻을 일치하게 되었다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다 응원하게 된다고 그러셨죠. 하지만 저희 오빠가 어떤 인간인가요? 없는 형편 속에서도 혼자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왕처럼 살아온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꺾일 고집이 아니었죠. 다시 그 여자 이야기를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낸 지 3개월. 어느 날 오빠가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요. 두 사람이 아니었고 세 사람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얼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빠의 팔짱을 낀 그 여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들이 생기는 꿈을 꿨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태몽이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시며 방해가 들어 놓으셨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한참이나 중얼거리셨습니다. 그건 결국 두 사람을 용인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만약에 오빠가 데리고 온 여자가 그 입에서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내뱉지 않았다면 친할머니께서 과연 허락을 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들을 임신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돌아섰던 것이죠. 친손자가 아들을 낳는다면 대가 이어지는 거니까요. 엄마는 속상해서 미치겠다고 그러셨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별 수 없지 않느냐며 아버지는 한숨만 계속 내쉬실 따름이었습니다. 네, 결국 오빠가 데리고 온 혼전 임신을 한 그 여자가 저희 새언니가 되었어요. 엄마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며느리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저와 언니를 앉혀두고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결혼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속을 썩이지 마라. 알았지? 못나고 모자란 놈을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이야. 고분고분한 저희 자매가 알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엄마가 새언니 때문에 이 시기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셨네요. 마음 같아서는 집장만 해줘서 내보내고 싶지만 형편상 일단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대바라진 며느리와 성질 고약한 시어머니를 엄마가 챙기면서 살고 계셨으니까요. 가운데 딱 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원래 살던 옛집이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작년에 이사를 해서 망정이었지. 아휴, 다 좋은데 직장을 잡은 멋진 딸 덕분이야. 언니가 취직을 잘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서 부모님이 이사를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 점을 두고 엄마가 무척이나 기쁘고 고마워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살았던 옛날 집에 비해서 큰 마음 먹고 이사를 했던 새 집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집이라도 새 것이어서 엄마가 아래에서는 며느리로부터 위에서는 시어머니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도 그나마 위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효녀였죠. 심지어 결혼도 무척 잘했어요. 형부가 집안 형편만 보자면 그저 그런 수준인데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집에서 일절 지원 하나 안 받고 혼자서 미친 듯이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런 노력이 더해진 시간들만 계속 살아오신 끝에 대기업에 입사까지 해내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해준 것도 없는데 공부에 의욕을 보이고 알아서 미래를 꾸려나갔다는 점에서 형부하고 언니가 공통점이 있었네요. 형부가 말하기를 저희 언니가 매사에 자기 의견을 크게 내세우는 법 없이 조용한 성격에다가 학벌도 괜찮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하고 언니가 결혼하게 되자 가족들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고 달라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결혼 잘할 줄을 내가 지인작 알아봤어. 내가 옛날에 대학도 잘 가도록 밀어줬었잖아. 물 떠놓고 기록까지 해줬었지. 그때도 내가 이미 잘 될 싹수를 알아보고 그랬단 거야. 친할머니께서는 잔뜩 격양이 된 채로 언니를 당신이 직접 다 키우셨다는 주장까지 펼치셨었네요. 언니와 함께 제가 온갖 참여를 다 당해왔던 산 증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자만 챙겨주시고 소녀들은 길가에 돌멩이 보듯 하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안 그러는 척하는 게 기가 막히고 분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언니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잖아.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 언니의 모습이 후련해 보여서 저도 더 이상 말을 얹지는 않았네요. 언니가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를 만난 덕분에 집안의 공기가 나아졌어요.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언니가 혼전 임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라고 주장을 처음에 했던 것과는 달리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셨는데 친할머니 쪽이 문제였어요. 이런 해괴망측한 경우를 다 보았나. 거짓부렁으로 사람을 속여? 감히 어른을 농락해? 아이고 이걸 어째. 우리 귀한 손자가 코를 깨어도 한참을 잘못 깨었구나. 괜히 그때 결혼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서 친할머니께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비난의 화살을 저희 엄마한테 돌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제멋대로 이상한 결혼을 하도록 내버려둔 게 엄마로서 그게 할 만한 행동이었냐고 하시면서 막 따지고 드셨습니다. 정작 아들 임신이라는 것만 철석같이 믿으신 채로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하도록 추진해 주셨던 건 친할머니였으면서 말입니다. 새언니는 마땅한 친정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연락 두절 상태로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으나 다들 자기 짝은 만나게 되어 있는지 새언니에게 오빠가 너무 홀딱 빠져 있었네요. 그리고 오빠는 사수 끝에 들어갔던 대학을 간신히 졸업한 이후에 그저 그런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이제 집에서 믿을 만한 것은 언니뿐이었습니다. 뭐든 알아서 척척 잘해내온 똑똑이 언니,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능력자 형부. 이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레 집안의 구시점이 되어갔습니다. 희한하게 가족이든 뭐든 어떤 집단이라는 게 존재하면 권력이라는 것 또한 발생하더군요. 이도저도 아니면 항상 찬밥 중에 찬밥으로 자라온 저는 결혼도 조용하게 했습니다. 새언니처럼 가족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형부처럼 가족들이 기뻐하다 못해서 감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 남편은 가장 보통의 인물이었고 우직한 남자였습니다. 생긴 건 약간 무뚝뚝한 인상인데 전혀 호세나 잘난 척도 없고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진국인 성격이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를 받아서 만난 사이였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시큰둥한 반응만 보자면 제 말을 듣고나 있는 걸까 싶은데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듣고 있었고 매사의 행동으로 딱딱 보여주는 남자였네요. 그 듬직함에 이끌렸어요. 저에게는 없는 그 강인하고 올곧은 구석이 좋더라고요. 제가 워낙 조용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과감함을 발휘하여서 남편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했었답니다. 그때 남편은 다니던 사무직 직장이 성에 안 맞고 사무실에서 이모저모도 많아서 퇴사한 뒤에 공장에 들어간 직후였는데요. 공장 일도 그 안에 체계가 몸에 안 맞아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제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결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심이냐면서 그 소리를 저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진심이고 꼭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대답했고요. 그랬더니 신중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하던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길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시골 동네였어요. 거기가 자기 본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댁이었죠. 저는 반갑고 신기한 기분이었는데 자기 부모님 댁에 도착한 남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절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 평소에 한 번도 부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친의 이야기만 했던 남편이었죠. 부친을 주제로 한 대화가 나오면 바로 입을 다물어 버렸고요. 그래서 저도 다 눈치채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부자간의 사이가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고즈넉한 시골집의 앞마당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셨고 단가히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라고 하시면서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모습에 조증맞게도 저는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하였어요. 정다운 표정이며 몸짓, 그런 것들의 모든 게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포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라졌습니다. 네 아버지 조금 있다가 집에 오실 거야. 네? 이 시간에는 집에 안 계신다면서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 온 거예요. 저와 결혼할 사람 어머니한테만 보여드리고 인사시키려고요.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드리려고 하니? 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네가 먼저 제발 네 아빠한테 화를 풀고 먼저 한 발짝만 다가가주면 안 되겠어? 아니 그럴 것도 없이 손을 먼저 내미는 신용만 해도 네 아버지는 그걸로도 화가 풀리실 양반이야. 됐어요. 싫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저는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자간의 앙금이 지독한 모양이구나 싶었죠. 저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시어머니의 속상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크게 내색하지 않고 인내를 앞세워 가정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살아오신 제 친정엄마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제 엄마의 지난 세월이 겹쳐 보인 순간 저는 쉽사리 자리를 뜰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껏 민기적거리면서 빨리 안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너무 편해서 조금만 더 머무르고 싶다는 듯 굴었어요. 그런 저를 눈치라도 채셨는지 남편 몰래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슬쩍 미소를 지어주셨었죠. 그리고 외출해서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당장에 싹싹하게 인사부터 드렸죠. 시아버지께서는 약간 얼떨떨해 보이셨고요. 들뜬 얼굴로 시어머니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으나 시아버지의 기색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윽고 두 사람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렸는데 난데없이 방 안쪽에서부터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거면 나는 결혼식장에 더 안 가련다. 네,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전혀 상관 안 하니까.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울컥 감정이 치민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방을 뛰쳐나온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별말 없이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가만히 남편을 따라 실행을 나섰었죠. 이 남자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건만 이렇듯 의외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에 집집마다 정말이지 다양한 사정이 있으며 그 안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남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는 결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감동을 받은 눈치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앞으로 꼭 좋은 남편이 될게. 좋은 아빠가 될게. 내가 약속해. 남편의 표현에 의하자면 시아버지께서는 빵점짜리 남편이자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사실이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낳아준 생모가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계모이셨던 거예요. 생모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때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몇 가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병원에 가는 것이 미뤄지고 또 미뤄진 게 패착이었다고 하더군요. 이걸 두고도 남편은 시아버지를 사실 속으로 많이 원망하고 있었어요. 생모가 돌아가신 뒤 2년이 지나서 계모를 데리고 오신 시아버지의 결정도 많이 원망하였고요. 아주 옛날부터 남편은 속으로 자기 부친을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당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아껴주셨습니다. 시집살이를 당하시기도 하셨으나 차만 며느리의 얼굴을 잃지 않으셨고요. 남편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수발을 다 드셨던 분도 시어머니셨다고 해요. 그런 모습에 남편이 어떻게 마음이 안 열렸겠나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자신의 모친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을 두고 시아버지께서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시아버지께서는 꽤 진지하게 만나던 상간녀하고는 살림을 합치실 작정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는 일반적으로 이혼 통보까지 하셨었고요. 하지만 그 상간녀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작당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땅이라는 재산이 있었거든요. 원래도 자린고비 구두쇠 기질이 강하신 데다가 남한테 10원 한 장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셨던 분이 시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랬던 분이 상간녀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었던 이후로 더더욱 아무도 안 믿으시고 사방팔방 의심의 눈초리를 흘리며 사시게 되었다고 해요.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떳떳하게 깨끗하게 살지는 못하셨기에 당연히 남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상간녀의 손내가 들통이 나서 불륜 관계가 끝이 났고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사과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때도 화가 엄청 났었는데 시어머니를 봐서 억지로 참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늦은 시각에 귀가를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현관 앞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복통이 극심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술에 취하신 채로 방에서 쿨쿨 주무시던 와중이었어요. 남편이 당장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었고요. 통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든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고 울기까지 했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시면서 드러누워 잠을 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꼭 참아왔던 남편이 거기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모가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비극까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완전히 눈이 돌아서 시아버지와 대판 싸워버렸고
부자 사이가 틀어졌던 거예요. 쌍욕의 고성은 기본이고 심지어 주먹까지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으니 봉합이 어려웠죠.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다 당신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책을 하셨고요. 남편은 평생 시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고서 들이박았던 것이었기에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로부터 당신은 시아버지를 다 용서했으며 이제 나쁜 마음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집을 멀리하면서 혼자 타지 생활을 외로이 이어갔고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남편의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랬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도 다시 시어머니하고는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었어요. 본가에도 가끔이나마 들렸고요. 하지만 시아버지하고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절대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자존심의 태산 같으신 분이라 먼저 자식에게 안 굽히셨고요. 안뜸은 깊이 쌓여만 갔고 감정의 골 역시도 깊이 파여버렸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과 따로 마주한 그 방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재산을 물려줄 때가 어디 있겠냐. 자식뿐이지. 언제가 됐든 간에 나중에 결국 그 재산을 너한테 물려줄 거다. 네가 그 점을 알면 앞으로는 나한테 굽히고 들어와야겠지.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아버지는 이날 이때껏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사셨는데 제가 왜 그런 아버지한테 굽히고 들어가야죠? 잘난 척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저 자식 앞에서 번듯하게 굴고 싶으면 무조건 그 재산이 있어야 할 텐데 내 말이 들리기라도 해. 시아버지께서 당당하게 나오시자 남편은 그 모습에 더욱 짜증이 나버렸던 거예요. 재산 이야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절대 시아버지께 안 굽히기로 마음을 더 굳혔습니다. 돈 하나 때문에 숙이고 들어가는 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저는 신에게 재산 여부를 알지도 못했었고 전혀 상관없이 결혼하기로 애초에 마음 먹었던 거니까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장 다니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비웃고 비난하셨어요. 너는 왜 평생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니? 하지만 저는 가뿐히 무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나 아끼시는 손자, 제 오빠가 결혼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셨잖아요. 오빠가 아들 말고 따로 얻는 것도 사실은 제가 속으로 통쾌한 일이라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확 안 좋아져서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런 분께 제가 굳이 이제 와서 열을 낼 필요가 없었네요. 딸을 낳았답시고 오만 손가락질을 다 당해야 했던 새언니는 친할머니의 건강이 너무 나빠지자 옳았구나 싶어서 당장에 시설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오빠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야기가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언니하고 형부가 친할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돈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친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집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이었네요. 그 무엇보다도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대하며 키워온 손자한테서 뒤통수를 맞으신 게 가장 아프셨을 것 같네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엄마로 하여금 차마 환자 시어머니를 수발되는 며느리 노릇까지 하게 두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할머니의 시설레인에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오빠랑 새언니 부부는 근처에 월세집을 얻어서 나갔고요. 이로써 고약한 시어머니와 대바라진 며느리를 다 집에서 내보내게 된 엄마였지만 불안함과 더불어서 우울함이 엿보였어요. 드센 시댁쪽의 눈치를 보느라 엄마는 여태 당신의 친정도 못 챙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오신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죠. 이제서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다녀본 외할머니의 불쌍한 모습이 눈에 밟혀서 힘들고 죄인이 된 기분이라며 가족들 앞에서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가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는 것 같더니 며칠 뒤 형부가 여행을 보내드리겠다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마음 놓고 제주도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할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과 외할머니 이렇게 세 분을 제주도에 형부가 보내드렸습니다. 사위를 정말 잘 두었다면서 부모님은 황송해 하셨고 외할머니께서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본다고 하시며 제주도에 가서도 그렇게나 감동받은 얼굴을 하셨다네요.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두고
형부는 본인이 큰 결심에서 큰 돈을 써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색을 몇 번이나 냈습니다. 자꾸만 그 소리를 하고 또 했죠. 그래도 다들 형부를 칭송했어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옆에서 그 특유의 얌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막무가내 성격의 오빠는 여전히 제멋대로 굴고 싶었으나 그럼에도 잘난 형부가 집안에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뭣도 아닌 건 저희 부부였죠. 조용한 저 그리고 제 옆에 조용한 남편. 저희 두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아예 현장 일을 다니기 시작한 거 굳이 말은 안 했는데 이런저런 안부가 서로 오갈 때마다 왠지 거짓말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현장을 다니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현장을 다닌다고 표현을 해봤자 그거 결국 막노동을 뛴다는 거 아닌가. 그러자 형부가 웃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다들 유연하게 넘기는 분위기라 저희 부부도 굳이 기분 나빠할 것까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는 말았습니다. 남편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워낙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 없이 남편이 혼자 가게 되었어요. 퇴근을 앞두고 갑자기 직장에서 회의가 잡혔는데 긴급한 사안이라 저도 참석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놀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도 이제 큰 업무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건가 봐. 고졸이니 뭐니 하면서 차별받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만 당해왔는데 핵심 인력들이 다 모이는 회의에 나도 들어가게 됐어. 아, 뭔가 얼떨떨하다. 그런데 이따가 당신 혼자 가게 돼서 어떡해? 그냥 가지 말래? 나도 없는데. 아, 굳이 뭐하러 혼자 가서 밥 먹고 시간 보내고 피곤하게 그래. 응? 안 가도 돼. 에이, 아니야. 가기로 이미 다 해놨는데 나라도 가야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 못했다면서 말하던 당신이었는데 이거 분명 잘된 일 맞지? 축하해. 잘하고 와. 남편하고 전화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서라도 자기 처가에 방문하는 남편이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남편이 얼른 시아버지하고도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니면 건드리기 힘든 민감한 부분이었으므로 제가 섣불리 참견을 할 수가 없었네요. 살다 보면 언젠가 부자 사이에 봉합이 되겠지. 기다림이 약이겠지 싶었는데요. 설마 이렇게 빨리 그게 이뤄질 줄은 몰랐답니다. 그것도 상상도 못한 계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날 제가 집에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남편도 이제 막 귀가를 한 모습이었어요. 진작 남편이 귀가를 했을 줄로만 알았던 제가 놀라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녁 식사는 어쩌다 보니 간단하게 먹게 됐고 근처에 나가서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웬 호프집인가 싶었는데 오빠하고 새언니가 최근에 발견한 곳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잘 나온다면서 같이 가자고 추천을 했다네요. 그래서 오빠, 언니, 형부, 남편 이렇게 넷이 가서 한 테이블에 앉았고요. 새언니도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조카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자기 엄마만 찾아서 동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창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무르익고 있을 때 언니가 오빠한테 이랬다네요. 새언니가 애를 보느라 힘들겠다고 애가 너무 유난이라서 어떡하냐고 이런 소리를 좀 했는데 가만히 듣던 오빠가 짜증스레 받아친 겁니다. 야, 너는 옛날에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잘 판났다.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잡아도 너는 내 미쳤는데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남자 잘 물어서 전세 역전을 하셨어? 좋겠네. 언니는 무시하는 기색으로 그저 피식 웃었고요. 그 모습에 오빠가 화가 좀 치민 모습이었는데 그때 형부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라면 능력이 최우선 아닙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고 애부터 가지고 용기 넘치게 구신 것만은 대단한데 여태까지 능력 한번 내세우지 못하신 게 아쉽네요. 아무리 덜 떨어진 여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자기 여자로 삼았으면 호강을 시켜줘야죠. 그걸 어떻게 한 번을 못하시네. 남편이 보기에 초장부터 맥주 말고 소주를 마실 때부터 형부가 금세 취할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금세 치기가 올라서 오빠한테 그런 소리를 줄줄이 늘어놓은 거예요. 오빠가 발끈해서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앞에서 형부가 태어났습니다. 본인 덕분에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외할머니까지 모신 여행이었으니 저희 엄마의 소원까지 풀어드린 셈이었다고 하시면서 이게 다 잘난 본인 덕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전부 다 제가 해낸 거죠. 반면에 장남으로서 대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누리기만 다 누리고 베푸신 거 하나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형부가 빈정거렸고 오빠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빠가 당장 테이블로 엎으려는 것 같아서 남편이 용을 써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몸을 던져서 중재에 나서고 있었을 때 새언니가 왔고요. 얼핏 잠에 든 조카를 등에 업고서 바람을 쐬러 나왔던 것이죠. 사실 그건 핑계였고 그저 호프집에 오고 싶었던 걸 거예요. 새언니를 발견한 형부가 낄낄 비웃었습니다. 와, 진짜 수준들 알만하다. 어리둥절해 있는 새언니가 상황 파악을 하기 전에 남편이 얼른 오빠를 진정시키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 편으로 오빠를 보내버렸던 거예요. 수습을 한 것이었죠. 그러던 와중에도 형부는 즐거운 표정으로 술을 계속 마셨고요. 남편이 정중하게 형부를 자제시키고자 했어요. 많이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냐? 막노동 찌는 주제에 오지감해. 그런데 형부가 너무나도 무리하기 싫이 제 남편에게 다짜고짜 삿대질을 날렸던 애요. 당황한 남편이 얼굴을 딱 굳히니까 그 모습을 형부가 더욱 비웃었고요. 이 새끼야, 너는 그래가지고 제주도는커녕 어디 지방 관광지라도 장인 장모, 효도 여행이나 한번 보내드릴 수 있겠냐? 자기 와이프는 퇴근하려다가 못하고 직장에 붙잡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너는 태평하게 처가에 와서 밥이나 처먹어. 헤라이 못나 새끼. 이런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막노동이나 하고 무식하게 살지. 면전에 대고 삿대질과 함께 모욕적인 말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기색을 빤히 읽었음에도 언니는 형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진 남편은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려고 준비 다 하고 놓은 다음에야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형부가 무슨 잘난 척을 하고 거들먹거리고 생색을 내든 말든 장단이나 조용히 맞춰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 남편이 자기 처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저 없이도 혼자 저녁 자리에 간 것만 가도 그랬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분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달랬어요.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움직일 결심을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지켜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의 표정이 전에 없이 의기양양해 보여서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자기 본가에 갔더라고요. 제 시댁에 말입니다. 아버지, 저 돈 좀 주십시오. 재산 그거 들고 계셔봤자 뭘 어쩌실 겁니까? 하나뿐인 자식이나 그 돈 잘 쓰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라도 좀 팔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앞에서 당당한 태도로 그렇게 요구를 드렸다네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않고 남편의 요구에 대해서 알겠다고만 딱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 원망과 분노를 쌓아왔으며 자존심을 세워왔던 남편이 갑자기 먼저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시아버지께서도 들으신 이후였거든요. 결국은 시아버지 역시도 자식 일에 발벗고 나서실 수밖에 없는 부모이셨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기죽고 다니지 마라. 앞으로는 떵떵거리고 살아. 돈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울컥하셨고 당장의 재산을 내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바로 주셔서 저는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외출한 남편이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알게 됐었네요. 제 형부가 추태를 부린 거였으니까요. 친정꼴이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잘됐다고 하시면서 밝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이런 계기로 우리 아들이 결단을 딱 내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먼저 숙이고 들어온 거잖아. 잘된 거지. 너무 고마워. 이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일이 맞는지 싶어서 전에 헷갈렸네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과 주말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바로 얼마 뒤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오빠가 가뜩이나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던 와중에
계약직 생활이 끝나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해서 남편이 오빠와 함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냈고요. 가서 기분 전환이나 좀 하고 오시라는 남편의 권유에 오빠가 감동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돈이 여유롭다는 사실도 감추고서 막노동까지 뛰었다니 내부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네. 은둔 고수였어. 우리 막내가 결혼을 정말 잘한 거였구나. 남편이 워낙 일찍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해서 나태해질까봐 더욱 검소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가족들에게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빠가 저희 남편을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해외여행은 무려 유럽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새언니 부부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총 3주 일정으로 1인당 수백만 원이 드는 예산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돈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특히 장모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설레하셨던지 모릅니다. 새언니를 끼워주는 조건은 엄마를 따뜻하게 모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드리는 것을 남편이 내걸었거든요. 새언니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엄마한테도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여행 다녀와서도 앞으로 따뜻하게 구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굴에 미소가 아주 가득하셨어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형부는 민망하고 경험 적어서 어떨 줄 모르는 얼굴로 한 채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정말 무례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사과가 영 부실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던 바로 그때 새언니가 갑자기 냉장고에 달려가서 요리할 때 쓰고 남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주를 벌컥 마시더니 그 다음에 곧장 형부의 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멀찍이서 보고 계셨던 부모님부터 난리가 나셨죠. 한쪽은 이제서야 개가천선을 좀 해보려는 며느리였고 다른 한쪽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새언니가 뱉은 말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나도 지금 술을 마셔서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날 예정이네요. 사과는 그때 가서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더니 형부의 머리통을 세게 한 대 후려쳤습니다. 형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요. 언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희 부부를 흘겨봤습니다. 아무도 왜 말리는 신용조차 안 하는 거야?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차례 같아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는 언니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형부한테 실컷 모욕이나 당하도록 왜 그냥 둔 거야? 그러자 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진 채로 조개처럼 입이 다물린 형부 옆에서 부부가 아주 똑같아 보이더군요. 이만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모님이 그러셔서 두 사람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대화의 장이나 실컷 열었네요. 놀랍게도 그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헤어지려던 참에 오빠가 저를 슬며시 붙잡더니 저한테 결혼 잘한 것 같다고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다고 대답해주고는 돌아서려는데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자기가 오빠로서 해준 게 없어서 그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건방진 오빠 성격에 막내인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안 믿겼죠. 제 길을 의심하면서 오빠를 쳐다봤는데 엄청 무안해하면서 후다닥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유럽 출국 준비를 하면서 때마침 부모님이 저한테 오늘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어느새 저를 핵심 기둥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얼떨떨했네요. 이런 기분이 낯설어서 뭘 어떻게 굴어야 할지도 몰랐고요. 새언니는 제 남편을 아주 존경한다고 공곤연히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를 볼 때마다 눈을 반짝 빛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남편이 이뤄낸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려고 누울 때마다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나날을 보냈네요. 남편의 얼굴을 봐도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저와 따로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묵혀둔 자기 속마음을 밝히더군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오빠를 뛰어넘고 싶었던 것 같아. 오빠와 달리 결혼 잘한 것, 결혼으로 칭찬받은 게 좋았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3남매 중에 1등으로 등극한 것 같아서 행복했었대요. 그러면서 저와 항상 자매가 비슷하게 뭉쳐 살았는데 저보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 그걸로 과시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결혼 잘했으면 내가 더 도와주고 손 내밀고 너랑 오히려 더욱 함께해야 했는데
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만으로 우쭐했어. 나도 결국은 오빠 같은 인간이었어. 오빠의 거들먹거리는 모습, 뻗대는 모습, 잘난 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싫었었는데 결국 내가 그걸 똑같이 닮았던 거야. 너에겐 정말 미안해. 내가 유치하고 어리석었어. 담담하게 사과를 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는 가장 먼저 이해간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집안의 실세였던 친할머니로부터 오빠만 관심받고 있을 때 혼자 구석에서 코피 쏟으며 열심히 공부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도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었으면 그랬던 걸까 싶었네요. 인정에 목말랐던 언니를 알 것만 같아서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던 언니는 이튿날 형부를 데리고 와서는 저희 부부와 자리를 갖고 다시 한번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다 구겨진 형부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차마 뭐라고 한마디 알려줄 마음도 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떠난 가족들은 아주 알차고 멋진 시간들을 보냈고 기념품도 안 입고 각자 잘 사왔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그게 티가 나는 것인지 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기회를 악착같이 잡아서 앞으로 나아갔죠. 남편이 재산을 많이 들고 왔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제 사회생활을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도 언니처럼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나 갈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어요.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며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최민기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많이 써본 적이 없고 평소 말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 서투를 수 있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제 못난 과거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실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돈만 생겼다 하면 도박하러 나가고 매일 술에 절어 살고 돈 버는 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긴 그런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편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해주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빠로 보지 않았고 저를 싫어하는 걸 너무 혐오했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술냄새만 풍기는 그런 아빠. 방구석에 세상과 등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아빠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은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저를 봐도 못 본 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감히 니들이 아빠를 무시하냐며 화를 냈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유일하게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 바로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겠죠. 제가 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으니까요. 아내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낮엔 아이들 급식소에서 일했고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일을 했고 밤이 되면 대리기사까지 3가지 일을 했으니까요. 아내는 들어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더 대리를 띄웠고 쪽잠을 잔 후 학교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급식소 일은 무척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밥을 먹이기 위해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아내를 보고 왜 그런 남편과 사냐고 모두 이혼하려고 난리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정말 이런 날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아내가 제게 뭐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대리를 띄고 고단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술을 먹으며 게임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보곤 눈물이 한가득 고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작하면 돼. 제발 회피하려고 좀 하지 마. 당신 취업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여보, 사업 망해서 힘든 심정은 이해해. 나도 마음 아파. 근데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천천히 극복해 나가보자.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험악한 눈으로 노려보다 다시 게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발, 여보, 제발, 내가 부탁할게. 내가 빌게. 아내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부터 참아왔던 울분과 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결국 저는 폭발을 벌였습니다. 내가 잔소리 좀 그만하랬지. 듣기 싫다고 했잖아. 저는 아내를 향해 컴퓨터 옆에 있던 잽더를 집어던졌습니다. 아내는 그 뒤에도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를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도 보고 아이들 얘기를 하며 회의도 해보고 제게 손찌검을 당하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로 낙오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3년 전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고 주변 지인들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족들마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에서 한순간에 추방당했고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기름칠을 칠한 바퀴처럼 매일 잘도 굴러갔지만 제 인생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고통에서 도망가고자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술은 저를 잊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회피 수단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제가 고물이라는 것도 추락한 사람이라는 것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쓰레기 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그 여자는 저희 동네에서 술집 장사를 여자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의 사장이었는데 제가 올 때마다 은근슬쩍 소주 한 병을 더 얹어주며 남편이 없이 사니까 밤이 너무 외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기 씨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마누라 있어도 다 외롭다던데. 민기 씨 혹시 나랑 잘해볼 마음은 없나? 나 귀찮게 안 할게. 마누라랑 자식도 있으니 거기까진 손댈 생각은 없어. 나 민기 씨랑 그냥 연애하고 싶은 거니까. 연애는 괜찮죠? 저는 그렇게 그 여자랑 놀러 다녔어요. 술도 마시고 외박도 하고 그 여자친구들도 만나면서 놀러 다니고 한마디로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자들이랑 노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혼자 술 마시는 것보단 그래도 말할 상대가 생기니까 외롭진 않다는 거? 그거 하나요. 이성적인 매력이고 뭐고 그런 것보단 외롭지 않으니 그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을 쳐다보는 건 참 죄스러웠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어느 날은 자식이 저한테 이리 묻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물론 아내가 제 바람을 모를 리 없었어요. 제가 하도 안 들어오자 제 뒤를 밟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다가와 땀을 후려치더군요. 당신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당신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더라. 나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거야. 이제 당신 소리 좀 편해? 나는 그렇다 치고 애들이 알게 되면 어쩌라고 그런 짓을 해. 아, 어쩌라고. 아, 왜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아, 관심 꺼. 아니면 이혼하든가, 그냥. 뭐라고? 이혼? 당신, 그 말이 쉬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면 저는 정말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놈이었어요. 바람 피고 걸린 주제에 빌지는 못할 망정 싫으면 이혼하라니. 사실 저도 이혼은 두려웠습니다. 버림당하는 건 두려웠는데 정말 그 말이 아내 입에서 나올 걸 생각하니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버렸어요. 아내는 제 말에 엉엉 울더니 자는 애들을 깨워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 후 한 달간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쯤 되자 저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이혼은 하더라도 용서는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무작정 아내 친정으로 갔습니다. 절 바라보는 아내 얼굴에 미안하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냥 무릎만 꿇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가 찬데 저를 보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냐며 가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그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나중엔 장모님까지 와 얼음장 같은 물을 제 얼굴에 뿌리시며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죠. 장모님에게 매타작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쌌습니다. 전 가만히 그걸 묵묵히 맞고 있었고 아내는 그걸 보며 울다가 저를 다시 받아줬어요. 저도 그때부턴 좀 잠잠고 가만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돈 버는 직업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 안 만나고 술 좀 덜 마시며 지냈다는 거였죠. 아내가 뭐 하라 하면 청소 정도 해주면서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어려워했지만 저는 날은 아버지랍시고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며 공부시키고 그 정도였어요. 아내는 참 착한 여자라 제가 그렇게만 해줘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간 이대로만 지내자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까진 술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한번 친정에 갔다 온 이후론 혹여나 제가 또 자제력을 잃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또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허튼 짓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저조차 그런 바닥까지 떨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론 집에 있으면서 애들 숙제도 봐주고 가끔 요리도 해주면서 아내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걸 다 한 거야? 어느 날은 시간이 남아 저녁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놀라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다 먹으라 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아내는 제 변화를 참 좋아했어요. 가끔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절 구박하려 치면 대신 나서서 막아주는 것도 아내였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이 사람도 계속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스트레스 받아. 엄마 자꾸 그러면 나 엄마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그러면 장모님은 욕설을 중얼거리시며 마지못해 나가시곤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모로 제 방패막이 되어주었어요. 아마도 제가 사업을 망하기 전 다정한 신랑이자 아이들의 아빠였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며 저희 결혼 초기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 위로 아내의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주책이네. 갑자기 왜 여기서 눈물이 나지? 아내는 주책이라며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내심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그 희망만 품으며 이 고된 생활을 참고 버티고 산단걸요. 아내의 눈물을 마주하고 나서 제 마음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또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구석에 있는 이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실패가 두려워 방 안에만 있을 바에야 뭐든 나가서 부딪히고 깨져보는 게 제 타고난 성격이기도 했고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잘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제 도전을 가장 믿어준 건 역시 아내였어요. 다들 술에 빠져 감도 잃은 제가 뭐라 할 수 있겠냐 했지만 저는 한 번 더 도전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차린 건 자그마한 와플 가게였어요. 프랜차이즈 가게였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창업 비용도 비교적 적어 결심한 거였죠. 제가 가게를 열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아내 도움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수준이 없었는데 아내가 장모님을 찾아가 눈물로 설득해 창업 비용을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그놈이 대체 뭘 한다는 거야? 또 말아먹게? 그냥 냅둬라 냅둬. 그러다 망해서 또 예전같이 되려면 어쩌려고.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요. 이번엔 나도 도울 거고 그 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못 산다.
내가 니들 때문에 제명이 못 살아. 장모님은 아내의 설득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마지못해 저에게 큰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정신 차린 만큼 이번엔 잘 좀 해서 우리 딸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장모님의 돈으로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일찍 일어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재료를 미리 손봐두고 한치 실수 없이 잘 헤매려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세상에 간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달리기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장사라는 게 그렇지만 늘 잘 되진 않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 손님이 없으면 괜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와플 맛에 문제가 있나 해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허나 주변에 학원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젠 직원을 두고 일해야 할 만큼 가게가 바빠졌죠. 덕분에 아내는 하던 일 모든 것을 그만두고 와플 가게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같이 하니 와플 가게는 더더욱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와플 가게라면 흔히 아이들만 먹으러 올 것 같지만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음료를 드시러 자주 오시곤 했는데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어찌 그리 이쁘고 싹싹하냐며 기특하다고 손잡고까지 와플을 사가시곤 했습니다. 이거 원래 안 드리는 건데 서비스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신 다음에 또 오셔야 해요. 아, 그리고 어르신, 이거는 쿠폰인데 와플 하나씩 드실 때마다 찍어드려요. 9개 모으시면 가져오세요. 공짜로 와플 하나 드리니까요. 아내는 적절하게 서비스도 내어주면서 손님들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아내가 잘 채워주고 있었죠. 덕분에 저희 부부가 하는 가게는 가끔씩 어르신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친절한 부부가 한다는 입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 저희 와플 가게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는데 그건 저희 작은 딸이 한몫했습니다. 작은 딸이 요 와플 가게 근처 학원에 다녔는데 틈만 나면 학원생들과 선생님들을 끌고 와 먹어보라고 하곤 했거든요. 애가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학원생들 사주며 저와 안면을 트게 됐고 아이들도 와플의 달짝지근한 맛을 끌려 자연스레 학원 가기 전 와플 먹는 걸 일상으로 삼게 되었죠. 우리 딸 최고네, 최고야. 장사꾼 해도 되겠는데? 그럼 내가 누군데. 내일은 내 학교 친구들 데려올 거야. 나 이번에 정도회장 됐으니까 내 말빨 좀 먹힐까? 작은 딸은 학교에서 정도회장을 할 만큼 사교성이 무척 좋았는데 아내 말론 학부모 상담을 갖다가 들었는데 저희 딸이 전교생 모두와 친한 아이로 이미 유명하다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와플 가게는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더 자리를 잡아나갔고 그제야 저도 아내도 돈 걱정에 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돈을 빌려주신 장모님께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드리며 그간의 죄송함을 고백하고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셨는지 고맙다며 처음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셨습니다. 이제야 사위 노릇을 한 기분이었죠. 사실 그 시절 가장 좋았던 건 자식들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늘 저를 외면하기 바빴던 아들과 딸이 이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고 와플 가게에 와 가게 일을 척척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혼자 여러 번 숨어온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작은 딸은 저한테 손편지까지 써주었는데 너무 가슴에 남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배경화면으로까지 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어제 당신 자랑을 얼마나 애들한테 했는지 몰라. 당신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옷 있잖아. 그거 애들한테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 아주. 당신 좋겠네? 아내는 종종 딸의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말하며 흐뭇하게 웃곤 했어요. 사실 아내야말로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걸 가장 바라고 있던 사람이었으니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게 티가 났습니다. 저희 부부관계는 당연히 더 좋아졌죠. 손님들도 가끔씩 저희 부부를 보고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셨으니 민망하고 부끄럽긴 했지만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도 가게에 나오지 않게 했어요.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직원을 둬도 되니 아내를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또 사실 최근 아내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냉장고에 둔다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전화를 한다거나 어느 날엔 가게 문을 잠그고 가지 않아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죠. 처음엔 아내를 질책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아내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그간 너무 고생하며 살다 보니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쉴 곳을 권유했어요. 나 정말 안 나가도 되나? 아이, 괜찮다니까. 나랑 직원이면 충분해. 미안해서 어쩌나. 그래도 조금만 쉴게. 나 요즘 자꾸 기억력도 깜빡깜빡하는 게 많이 피곤한 것 같긴 해서 몸 좀 나아지면 당신 일 도우러 갈게. 됐다니까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아내는 쉬겠다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걸렸는지 몇 번씩은 가게에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와플 가게에서 마감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엄마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질 않아. 아들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119에 연락했어? 했는데 아직 안 와. 어떻게 아빠? 엄마가 모서리 쪽으로 넘어져서 많이 아파해. 알겠어. 아빠 가게 접고 갈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음 한구석은 찝찝했습니다. 그간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고 구급차가 엄마를 실어 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곤 엄마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저는 대충 신발을 꾸겨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머리에 붕대를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다. 출혈이 많았는지 아내의 상태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벌벌 떨었어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모르는 사람?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어. 나 우리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다고. 내가 도둑인 줄 알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방망이에 맞았어 봐. 아내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못 알아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순간 아내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게로 다가오더니 보호자는 묻고 저를 따로 보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니 말을 건네왔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뭘 모릅니까? 환자분은 이미 치매 중기로 넘어가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야? 내 마누라 나이가 몇인데 치매야? 전 복도가 쩌렁 울리도록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이나마 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처방하는 약을 드시면서 최대한 진행을 늦춰야 합니다.
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이성이 그땐 확 놓아지면서 입에서 별소리가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남이? 내 마누라가 친위인데 그걸 남편이 내가 왜 몰라? 어떻게 모르냐고. 니들 돈 벌려는 시작인 거지, 어? 이 인간 같지 않은 놈들. 그러나 전 그렇게 말을 세게 했으면서도 아내가 울며불며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 그 말이 자꾸 목구멍이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병원 복도로 오가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순간 제게로 멈췄고 몇몇 간호사들이 다가와 절 말렸습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 고혈압도 가지고 있어 진행이 빨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같지 않네. 그만두게. 그때 멀리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장모님이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 제게로 걸어오는 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보는 순간 의사의 멱살을 잡던 손을 풀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증상이 치매가 맞다고 했고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김장하러 부른 거 기억나나? 그때 딸애가 집에 와 나랑 같이 재료를 손질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었대. 어떻게 김장하는 거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 한 김장인데 묻더라니까. 처음엔 나도 별거 아니라 생각했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미 여러 번이었어. 제 아빠 기일날전 따먹지 않는 애인데 그것도 모르겠다며 나한테 묻고 어느 날은 우리 집 오는 길을 모르겠다며 전화를 하고 그때 알았어야 하는데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장모님은 그야말로 오열하면 목을 놓아 오셨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침통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추락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에 그야말로 나동그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의 흐느낌을 들으며 그대로 장모님을 복도에 두고 병원 밖으로 빠져나와 늙고 병든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제가 혐오스럽고 쥐멋스러웠습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술만 먹은 저를 만나 지질이 고생만 하다 그런 병을 떠안은 것 같았어요. 전 그 나무 아래에서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타들어갈 듯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아내를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의 남편이 되겠다고. 아내의 생전 소원대로 병이 심해지기 전까진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병수발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몸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 바람핀 자식,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죽으라고. 날 두고 그년이랑 있으니 좋아? 좋으냐고. 넌 자식도 버린 새끼야. 그 와중에 아내는 제가 바람핀 걸 기억했나 보더군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는지. 아내는 신발 주걱으로 저를 때리고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좁히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껴안으며 왜 이러냐 엉엉 울고 아이들도 어쩔 줄 몰라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인가 아내는 갑자기 옛날 처녀였을 적처럼 립스틱을 붉게 칠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더니 자연스레 팔짱을 꼈습니다. 민기씨, 우리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민기씨라는 호칭은 아내가 젊었을 적 저와 결혼하기 전 저를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꽃놀이 가자. 약속했잖아. 저번에 나 데리고 가주기로.
김밥도 같이 싸기로 했잖아. 뭐야, 그 반응? 설마 잊은 거야? 아, 음. 저는 결국 장모님이 이미 차린 밥을 치우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김밥 재료를 사가지고 와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내일의 소풍에 기대되는지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아내가 처녀였을 적에 이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소풍을 가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롭게 공기를 느끼고 저에게 스킨십까지 퍼부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문득 이러더군요. 민기 씨, 근데 왜 이리 늙은 거냐고. 갑자기 흰머리는 또 뭐냐고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 그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장모님과 아이들을 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내뱉은 말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어요. 민기 씨,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아내가 말한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 아들을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아들은 잔뜩 상처받아 있었고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주자.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제 자신을 위로하듯 아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쳤을 아들의 마음을 쓰다듬듯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아내를 여기 집에 두는 게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괜찮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강인했습니다. 제게 먼저 엄마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까지 엄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아이들과 반대로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들어 저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두 무릎을 세워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무서워. 뭐가?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신이 잠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애들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내가 내 배로 낳은 새끼 못 알아보면 어떡해? 아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저는 세상이 절망과 공포로 무너져 내린 아내의 눈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숨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 뒤로 겨우 눈물을 삼키곤 아내의 두 손을 아주 꽉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당신 알아보면 되지. 나 너무 무서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저 열심히 사채밖에 없는데. 아내는 그제야 제 품에서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제 품에 가두곤 몇 번이고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을 속삭이며. 그리고 그날도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제 아내로, 엄마로 남아주길, 심히 아내의 기억을 조금씩만 거두어 가시길. 그러나 저의 간절한 바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었지만 아내의 병세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선 하나하나 모든 게 흐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기억들은 사라지고 먼 기억들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예쁜 소녀가 되었다. 어느 날은 임신한 여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은 아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 제게 달려온 적이 숱했고 제 앞에서 대놓고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힘들어했고 저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양원 얘기도 꺼내셨어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아이들도 곧 내일이면 대학 들어가야 하니까 그 돈은 어떨 텐가. 이제 자네도 다시 돈 벌고 애들도 살아야지. 그게 내 딸이 바라는 걸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의 전쟁이었고 아이들의 학업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죄가 많은 저는 아내를 시에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제가 아내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집을 부렸어요. 한 번만 요리하게 해줘. 아내의 눈물에 어쩔 수 없이 제 보호 아래 요리를 하도록 일단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능숙하게 파를 썰지도 양파를 깎지도 못했지만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려 했어요. 또 신혼 때처럼 제 앞으로 와 찌개의 냄새를 맡아보게 하더니 식탁 위에 찌개를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완성된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한술 뜨라던 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걱이 제 입으로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주걱으로 때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쁘다고. 죽어. 진정해. 주걱부터 내려놓자. 내려놔. 다쳐.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주걱부터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걱을 휘두르며 저에 대한 증오를 온몸으로 뿜어냈습니다. 너 돈도 안 벌었어. 넌 날 죽이려 했어. 넌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려 했어. 아내의 말은 그녀가 휘두르던 주걱보다 더 날카로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놀라 순간 방어 자세를 내려놓았고 그 한순간 방심한 사이 아내의 주걱이 제 얼굴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급히 맨손으로 아내가 휘두르는 주걱을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고 뒤통수에서 뜨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니 그만해. 저는 아내를 껴안으며 애걸했습니다. 아내는 제 품속에서도 한참을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도 불가능한 놈, 구제불능, 암덩어리. 그 욕설들이 빗으로 날아들어와 제 상처를 헤집고 또 헤집었지만 저는 아내를 놓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아내 역시 몸싸움의 기력이 나가버렸는지 어느 순간 제 품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제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며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간 제게 느껴왔던 분노와 증오심이 생긴 멍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빼꼼 열리더니 틈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베개를 끌어안곤 말똥말똥한 두 눈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알았다며 아내를 재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헙하며 숨을 들이키더니 제 상처를 보고 물었어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아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머리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슬픈 목소리로 아프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후다닥 방 밖으로 달려나가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앉아 제 머리 위 상처에 살살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시야에 맞춰 앉아 정성스레 제 상처를 치료해주는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외모는 같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젠 제 곁을 떠나 보다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 아내가 절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아내 앞에선 울지 않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재빠르게 눈물을 닦아내려 하자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곤 조심스레 제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들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연민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요. 마음 아파. 슬픈 게 아니야. 그냥 기뻐서 우는 거야. 뭐가 기쁜데요? 당신이 지금 날 치료해주잖아. 아, 그러더니 아내는 처녀 시절 제게 보여주었던 웃음 그대로 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흔적을 쫓듯 따라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저는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내를 태우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오늘 다행히 아내는 저를 만나던 처녀 시절의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외출이 기분 좋은지 차창 밖으로 손을 뻗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결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려요. 아내는 바람을 따라 손을 휘휘 저으며 연신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 가요? 좋은 데 놀러가. 정말? 좋은 곳이란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한층 더 들떴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아내를 태우고 간 곳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들이 가득 자리한 조용한 호숫가였죠. 이곳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이 호숫가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전히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아내의 입이 자그맣게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역시 이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물속에 꼭 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의 아내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내 말에 아내는 저를 그윽한 눈동자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사람처럼요. 이윽고 아내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이 툭툭 서슴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내는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신이 돌아왔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해. 나 왜 버리지 않고 계속 옆에 있었어? 왜 그리 고생했어? 아니야.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어. 나도 애들도 당신이랑 더 함께 있고 싶었어. 여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들어줘. 당신 오늘 요양원에 갈 거야.
내가 애들이랑 자주 당신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나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우리가 자주 갈게. 아내는 다시 한번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날 요양원에 들어갔고 저는 현재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해 낯선 아저씨라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마음이 간절해지는 어느 날엔 신에게도 빌어봅니다. 아내가 아주 가끔은 우리 가족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내를 천천히 거두어 달라고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